장모님, 제가 무슨 운전기사인 줄 아세요? 아니자네. 그 정도는 좀 태워다 줄 수 있잖아. 저 피곤하고 일도 많은 사람이에요. 10분 거리잖아. 좀 가주면 안 돼? 정, 가셔야 하면 여기서 내리세요. 휴게소에 내려드릴게요. 저도 바빠요. 나보고 여기서 어떻게 가라고. 전 몰라요. 택시를 타시던지요. 빨리 내리세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사위는 일어나 거칠게 트렁크를 열어 이 씨의 짐을 꺼낸 뒤 휴게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픈 몸으로 벤치에 앉아 사위의 하얀 차가 쉥하니 떠나가는 걸 봐야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두고 가다니.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참고 휴게소에서 택시를 잡았던 이 씨는 그날로 사위를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조용히 이를 갈며 사위에게 이 모든 걸 되돌려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날 이 씨가 사위에게 부득이하게 부탁을 한 건 동네 마트나 어디 좋은 구경을 가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본인 남편 산소에 다녀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늘 명절 즈음이면 딸 부부와 함께 가던 길이었고 올해도 그렇게 약속되어 있던 날이었죠.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굳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이요? 아이고, 허리를 못 펴세요? 그 정도예요? 네. 저희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전화를 끊은 딸은 한숨을 쉬며 이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셨대. 아침에 갑자기 주저앉으셨다나 봐. 누워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계신데. 이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 많이 다치셨대니? 갑자기 왜? 정확히는 아직 모르는데 아무래도 우리도 가봐야 될 것 같아. 딸은 말끝을 흐리다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 오늘 아빠 산소 가기로 한 거. 응, 그러기로 했었지. 이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초조한 듯 거실을 왔다 갔다 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어쩌지? 날짜를 바꿔야 하나? 그러자 이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바꿀 건 없어. 너희 시댁이랑 산소랑 그리 멀지도 않잖아. 나 그냥 산소까지만 좀 데려다 줘. 너흰 시댁 가고 나는 거기서 혼자 알아서 올게. 딸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앉아있던 사위를 살짝 쳐다봤습니다. 여보, 엄마 말대로 산소까지만 같이 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 한 20분 거리인데. 그런데 사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보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딸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어때? 그러자 사위는 여전히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몰라. 당신 알아서 해. 그 말에 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씨는 두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휴, 됐다. 장서방이 번거로운가 보다. 니들 다 갈 것 없이 나만 간다는데도 어렵나 보네. 딸은 이 씨를 말리듯 손살에 쳤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런 뜻 아니야. 다 데려다 줄게. 나랑 같이 가자. 이 씨는 말없이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날 차를 타기 전부터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그냥 타자. 그렇게 셋이 차를 타고 출발했죠. 하지만 이 씨는 얼마 안가 이 차에 탄 것을 후회했습니다. 가는 내내 차 안은 껄끄러운 기류가 흘렀거든요. 사위는 운전대를 잡고 시도 때도 없이 한숨을 쉬었죠.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진짜. 주유소 한 번 가면 카드값이 장난이 아니야. 딸은 옆에서 조용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저 차 봐봐. 저딴 식으로 끼어들고. 아 진짜 운전 참 더럽게 하네. 사위가 앞차에 대고 소리를 내뱉자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애초에 우리가 출발이 늦었잖아. 그냥 좀 가만히 가자. 하, 내가 잘못했냐? 늦은 것도 내 탓, 기름 떨어지는 것도 내 탓이냐고? 딸은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대꾸했다간 싸움이 더 길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사위는 계속 투덜댔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날 성묘를 가는 거야, 저 차들은? 뭐라는 거야, 당신? 지금 우리 아빠 산소 가는 거 같고 그래? 아니, 그냥 이쪽 차가 많길래. 다 산소 가는 차일 거 아니야. 별 이상한 걸로 시비야. 시비는 당신이 시비지. 엄마 아파서 집에 빨리 가야 하는데 돌아가게 만들었잖아. 그 순간 이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장서방, 많이 힘든가? 거 미안하게 됐네. 다음엔 내가 알아서 가겠네. 하지만 사위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창밖만 보았죠.
딸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고 차 안은 냉랭했습니다. 이 씨는 괜히 꺼낸 말이었나 싶어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사위가 시댁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내려. 딸은 문을 열며 조심스레 이 씨를 봤습니다. 엄마, 나 금방 다녀올게. 연락할게. 이 씨는 딸에게 괜찮다는 손짓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내린 뒤 차 안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다시 출발시켰고 도로를 따라 묵묵히 달렸습니다. 이 씨는 창밖으로 스치는 산을 보며 이럴 거면 혼자 올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사위는 무겁게 가라앉은 얼굴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이 씨가, 조수석엔 딸 없이 텅 비어 있었죠. 이 씨는 묵묵히 창밖을 보며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앞좌석 사위는 별말 없이 차만 몰고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형, 사위가 블루투스를 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 엄마 상태는 어때? 그래? 허리는 조금 나아졌다더니 또 누우셨어? 이 씨는 듣는 척도 안 하려 했지만 귀에 다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금방 갈 거야. 응, 좀 이따 봐. 전화를 끊은 사위는 한숨을 푹 쉬며 턱을 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형도 좀 나서서 엄마 모시지. 왜 나한테만 다 맡기는지 모르겠네. 이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많이 아프신가 보네. 사위는 대꾸도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사위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순간 차가 휘청였고 이 씨는 깜짝 놀라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냥 좀 돌아서 천천히 가자. 괜히 사고 나겠다. 이 씨가 조심스레 말하자 사위는 혀를 찼습니다. 돌아서 가긴 뭘 돌아요. 장모님도 참 쉽게 말씀하신다. 아니 위험하잖아. 애시당초 지금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더니 조용히 도로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산소까지는 10분 넘게 더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위가 한쪽에 차를 세워버렸습니다. 커다란 휴게소 앞이었고 갑자기 이 씨더러 내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여기? 네. 저 더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보셨잖아요. 전화 오고 난리 난 거. 아니 저기 근데 나보고 여기서 어떻게 가라는 거야? 택시 타시면 되고 아니면 차로 10분 거리니까 버스 같은 거 타시면 될 거예요. 나는 여기 처음 와봐서 몰라. 갑자기 이렇게 내리라는 게 어딨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점점 말이 날카로워지는 사위를 보며 이 씨는 불안한 마음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님, 서울에서 여기까지도 왔는데 그 정도는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산소까지는 태워다 줘야지. 제가 뭐 운전기사도 아니고 전 할 만큼 했어요. 차 타실 거면 정식으로 택시 부르세요. 그렇게 말하더니 휴게소 가까이 차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택시 부르시면 돼요. 알아서 물어보세요. 저 지금 전화 또 와요. 빨리 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이 씨의 짐을 트렁크에서 꺼내 벤치에 던져두고 사위는 아무 미련도 없이 횡하니 떠나버렸습니다. 저렇게 야멸차게 사라지는 사위의 모습을 보고 올해 68세의 이미숙 씨가 기함을 하게 된 건 이 씨가 나빠서 눈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 씨는 사위와 잘 지냈습니다. 이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서울 외곽에 재개발된 30평대 아파트에 혼자 살며 검소하게 지냈습니다. 남편과 생전에 어렵게 모은 돈으로 얻은 그 집은 새로 학교도 생기고 교통도 좋아져서 이 씨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얼마쯤 지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를 처음 봤을 땐 이 씨도 나름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씨가 반듯하고 어른에게 예의도 바른 것 같았으니까요. 장모님, 여기 과일 좀 가져왔어요. 저희 본가가 농사를 짓는데 이번에 잔뜩 보내주셨어요. 과일 워낙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아이고 고맙네. 나까지 챙겨주고. 아참, 장모님. 무릎 치료 때문에 여기 큰 병원 다니신댔죠? 제가 차로 모실게요. 편하게 가세요. 사위는 초반에 참 살가웠습니다. 딸도 흐뭇해하며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내.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어. 엄마가 전부터 재테크를 잘했거든. 이 씨는 별말 없이 웃고 넘겼지만 그 말이 사위에겐 다르게 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집 참 좋네요. 저희 본가랑 비교하면 여긴 진짜 천국이에요. 자고로 애 낳으면 이런 동네에서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부럽습니다. 그 말들이 그냥 칭찬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일지 몰라도 사위의 눈빛은 어쩐지 계산적이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그랬습니다. 딸이 어렵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우리 이번에 전세금이 조금 모자라서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 씨는 당시 남편과 함께 모아둔 통장에서 일부를 빼딸에게 건넸습니다. 그건 본래 노후 의료비로 아껴둔 돈이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흔쾌히 도왔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나도 여유 있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 말에도 딸은 고개만 끄덕였고 사위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 이후로 사위는 자주 이 씨 집에 들렀습니다. 인사도 잘했고 여전히 집안 곳곳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이런 집 정말 요즘엔 귀한데 여기 아파트가 재개발된 거 맞죠? 응. 원래는 진짜 평범하고 낙후된 아파트였어. 기다렸다가 재개발되는 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 청약도 힘들다더라고요. 이제 여기 들어오려면 하늘의 별따기예요. 사위는 종종 아파트 시세나 재개발 정보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딸 부부는 근처 소형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큰 기대 없이 그저 딸이 잘 살기만 바랐습니다. 일부러 딸네 집엔 잘 다녀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1년쯤 지나 의도치 않게 딸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갑작스러운 낙상사고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몸이 성치 않으니 입원도 길어졌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딸에게 전세금 보탠다고 내줬던 예금도 있어 결국 이 씨는 자신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낀 집이니 내 몸 하나 고치는 데 쓰는 거 그걸 누굴 탓하겠냐? 문제는 퇴원 후였습니다. 의사는 한 달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고 딸은 이 씨를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더 먼저 나선 건 사위였습니다. 병실에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거의 절을 할 기세였습니다. 장모님, 병원에서 그냥 우리 집으로 가세요. 어떻게 이 몸으로 혼자 계시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엄마 불편하실 텐데. 딸이 이렇게 조심스레 말했지만 사위는 손을 휘휘 저으며 오히려 딸을 다그쳤습니다. 불편하긴요. 가족인데 뭘. 내가 다 할게. 죽 사다 드리고 약도 챙기고 밤에 무릎이라도 주물러 드리면 되죠. 며칠 뒤 퇴원한 이 씨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땐 식탁 위에 삼계탕, 수육, 인삼차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위는 쉴 틈도 안 주고 떠들었죠. 장모님, 여기 누우세요. 침대는 제가 시트 새로 갈았고요. 수건도 호텔 거보다 나을 거예요. 냉장고에 보약 넣어놨어요. 한약방에서 제 이름으로 지었어요. 이 씨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조금 숨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돌아다니며 비싼 보양식을 사오는 사위. 과하게 들뜬 말투 그리고 번쩍이는 눈빛. 딸은 그런 사위를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뭔가 꽂히면 저렇게 오버해. 이 씨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뭔가를 바라기 때문일까? 알 수 없었지만 그 과한 친절이 어딘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부터였습니다. 이 씨가 딸네 집에 머무른 지 한 열흘쯤 됐을 무렵이었죠. 사위가 퇴근하고 오더니 이 씨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이제 슬슬 진지하게 이세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 그래. 벌써? 이 씨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 데는 좀 좁고 방음도 잘 안 되고요. 애 키우기엔 솔직히 환경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아기 낳으면 공간도 넓어야 하고. 이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위는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단지 같은 데가 딱이에요. 초등학교도 가깝고 단지 안에 어린이집도 많고요. 관리도 잘 되고 근처 학원가도 쫙 있고 진짜 그 근방에서 키우는 애들은 복 받은 거죠. 벌써 그런 데까지 생각했어? 아직 애도 안 가졌잖아. 이 씨는 웃으면서도 조금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아, 그냥요. 요즘 부동산 정보도 많이 보고 있어서요. 사위는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보더니 말끝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파트가 좀 애매하긴 하잖아요. 구축이라 단지 분위기도 그렇고 애 키우기엔 답답하고요. 근데 요즘엔 자식들 세대가 부모님 위에 집을 리모델링해서 예쁘게 바꿔주는 것도 많더라고요. 뭐 그냥 예를 들면요. 이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왠지 낯익은 이야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저희도 장모님께 뭐라도 해드려야죠. 지금은 어렵지만 2에서 3년 안엔 1억,
2억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 태어나면 서로 집을 바꿔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요. 뭐라고? 이 씨는 얼핏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딸도 옆에서 움찔했습니다. 지금 저희 집도 5억 가까운 전세긴 해도 작은 데서 아기 키우긴 너무 힘들잖아요. 장모님 댁은 30평 되고 리모델링도 잘 돼 있고 재개발된 데라 학군도 좋고요. 그래서 이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희가 이래서 2억 정도 더 얹어서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가시고 저흰 그 집으로 옮기면 어떨까? 뭐 제안이죠, 제안. 이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딸은 얼어붙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건 말이 안 돼. 엄마네 집은 지금 20억대가 넘는데 무슨 말이야. 하지만 사위는 전혀 거리낌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도 알지. 그만큼 투자 가치도 높고 살기도 좋고 그런 좋은 환경인 거 알아. 그냥 가족끼리 상황에 맞게 이런 제안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다는 거지. 이 씨는 차가운 웃음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이 씨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더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바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집 너희 엄마랑 아빠랑 너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이사 온 거다. 거기서 너희 아빠 떠나보냈고 나도 그 집에서 살 날이 많지 않다. 그 집은 내 마지막 집이야. 이 말을 들은 사위는 다소 거북한 표정을 짓더니 억지로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별 뜻은 아니었어요. 저기 무리한 말씀 드린 거라면 죄송합니다. 이 씨는 왠지 점점 화가 치밀었습니다. 딸도 마땅히 할 말이 없던지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엔 어색한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이 씨는 자기 손으로 모아 산 그 집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모아 서울 외곽의 재개발 기다리던 작은 빌라를 사서 15년을 버텼습니다. 여름이면 장판 들뜰까봐 비닐 깔고 겨울이면 외풍 막으려 스티로폼 붙이고 그게 결국 30평대 신축 아파트가 되었고 거기서 딸을 키웠고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집은 내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 집을 사위는 별 노력도 들이지 않고 바꿔 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우습게 받기에 저런 제안을 할까 싶어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8평 전세 5억짜리 자기네 집이랑 20억 넘는 이 씨 집을 바꾸자니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사위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씨가 국을 뜨며 국가는 괜찮으려나? 이렇게 말했지만 사위는 그저 묵묵히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딸은 사위 눈치를 보며 수저만 만지작거렸고 결국 밥을 반쯤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이 씨는 식탁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은 자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달리 이 씨는 생각보다 회복이 더뎌 당황스러웠습니다. 간단한 설거지나 옷 갈아입기조차 시간이 오래 걸렸고 혼자서는 도저히 병원까지 갈 수 없을 정도였죠. 통원 치료를 시작해야 몸을 더 망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병원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이번 주엔 꼭 가야 하는데. 이 씨는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사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모 팔짱까지 끼고 병원 대기실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내일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나? 사위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 장모님,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죄송해요. 예전 같았으면 점심까지 사가지고 같이 가자 했을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그렇게 건조한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퇴근 후 사위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이 씨 앞에서 사위는 대충 다녀왔습니다. 인사만 하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 한 캔과 간식을 꺼내더니 거실에 있는 이 씨를 힐끗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즘 일 힘든가 봐. 이 씨는 중얼였지만 허전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사위는 밥을 먹으며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는 게 세금에서 티가 나더라고요.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이 씨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미안하구나. 사위는 그 말에 별 반응 없이 물만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세면대 물도 조심스레 틀었고 화장실 전등도 꼭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민폐가 된 것 같았죠.
저기 엄마가 얼마 생활비를 줄게. 그래도 한 달 가까이 있었으니까. 딸에게 슬쩍 말을 꺼내봤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뭘 그런 말을 해. 신경 쓸 거 없어. 아프면 어쩔 수 없지. 이 씨는 고개만 끄덕였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겠다. 나 여기 오래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 씨는 퇴원 후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해 갈 즈음 남편 기일이 가까워진 것을 떠올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위가 먼저 나서서 성묘 일정을 묻고 날짜를 조율하자고 했을 겁니다. 실은 작년에도 사위가 먼저 말했었습니다. 장모님, 올해는 미리 날짜 잡고 움직이시죠. 작년에 비 오느라 고생했잖아요. 제가 맛집도 좀 알아보고 가는 길에 경치 좋은 곳도 들러요. 말 그대로 신나서 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씨도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외동딸을 잘 부탁했다는 안도감도 들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씨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까지 사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일이 가까워지는데도 그 흔한 톡 하나 없었죠. 이 씨는 어느 날 아침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번 주가 애 아빠 기일이잖아. 올해는 언제쯤 가면 좋을까? 그러자 사위는 뜨악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이번 주에요? 저 이번에 회사 쪽도 좀 바쁘고. 그 말투, 그 표정에 이 씨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기 싫은 겁니다. 마지못해 따라가겠다는 눈치였고 그것조차도 귀찮아 보였습니다. 역시나 그때부터 불안해 보이더니 끝내 산소 근처도 못 가서 이 씨를 그곳에 내려놓고 가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사위가 차를 세우고 짐까지 내려놓던 그 얼굴을 이 씨는 도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휴게소 한복판에서 자신만 그저 낯선 짐짝처럼 버려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당한 거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일단 산소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기사 한 분이 택시 앱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가까스로 목적지까지 향할 수 있었습니다. 산소 앞에 도착했을 때 이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비석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나 이렇게 힘들게 왔어. 나 이런 취급을 당하네. 말을 잇지 못하고 이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보든 말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들게 된 자신에게도 그렇게까지 떨어져 나가버린 사위의 마음에도 무너지는 감정이 억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 씨는 딸네 집이 아닌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사위도 이 씨를 더는 찾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날 이 씨는 전화로 딸에게 사위의 행동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내가 어제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산소 가는 길에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내리래. 내가 무슨 짐짝이야? 아무 말도 못하고 택시 잡아타고 거기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고 딸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속상했겠다. 근데 남편도 좀 힘든가 봐. 회사도 그렇고 엄마 오시고 나서 생활도 달라지고 어머니도 허리 다치시고 형제들이 다 남편한테만 부담을 주더라고. 예, 너는 그게 네 엄마한테 그렇게 해도 될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아니야. 나도 남편한테 한마디 할 거야. 근데 엄마가 지금 너무 흥분해 있는 것 같아서. 이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딸이 자기를 위로하지 않는 것도 사위 편을 드는 것도 더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마음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 씨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딸과 사위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사위는 짐짓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자신이 장모를 차에서 내리게 한 일은 입에 꺼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귀찮다는 듯 핸드폰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딸도 안절부절 못하며 중간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이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보태준 전세금 4천만 원. 이제 다시 돌려줘라. 갑작스러운 말에 딸은 당황한 듯 이 씨를 바라봤고 사위는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 장모님, 그 돈 저희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요? 이 씨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맡겨둔 거다. 전세금 들어갈 때 보태준 거지만 빌려준 거지 준 게 아니다. 사위는 콧웃음을 쳤고 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있었던 동안 가스비며 전기세, 생활비 따져보니 200만 원은 나오더라. 그건 내가 너희한테 줄 테니 너희도 내가 빌려준 돈 돌려줘라. 사위는 그제야 목소리를 낮췄지만 억지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아니, 장모님. 그 돈이 뭐 지금 당장 나오는 줄 아세요? 저희 엄마 지금 병원비 나가야 하고 이 상황에 그 돈을 어떻게 드립니까? 현금 있는 집이 어딨어요? 그냥 사위는 말을 흐리다 이내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냥 네가 대출 받아들여. 나 지금 돈 없어. 그 말에 이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그 눈빛엔 모든 감정이 식어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무심함과 단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병원비로 돈이 많이 들어갔어. 원래대로라면 그 전세금으로 내도 됐을 돈이지. 그 돈 당연히 받아먹고 내 아파트도 관심 갖고 안 된다니까 자네 너무 웃기던데. 제가 뭘요? 몰라서 묻는 거야? 장모가 아주 우스운가 봐? 나 그날 경찰차 부르려다 말았어. 사위는 기도 안 찬다는 듯 철저히 이 씨를 무시하는 건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딸은 그제야 더 이상 중재가 어렵다는 걸 깨달은 듯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도 잘못한 거 맞아. 근데 너무 감정적으로 가지 말고. 하지만 이 씨는 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런 건 깨끗하게 처리해야 해. 잔말 말고 돈 내놔라. 사위가 뭔가 말을 하려다 멈췄고 이 씨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신 내 얼굴 다시 볼 생각 마라. 딸은 망연자실했고 사위는 어이없다는 듯 씩 웃었습니다.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 순간 딸이 벌컥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투야?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지금도 미안하단 말 하나 못해? 당신 사람 맞아? 말끝을 맺은 딸의 눈엔 눈물이 맺혔고 이 씨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 씨는 가족이라는 끈이 얼마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결국 둘은 끝내 크게 싸웠고 사위는 말다툼 끝에 문을 박차고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던 딸의 눈엔 결정이 담긴 단단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은 곧장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고 옷을 접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나도 더는 못 견디겠어. 이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괜찮겠니? 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혼하겠다는 말 평생 안 꺼낼 줄 알았는데 이젠 저 사람이랑 사는 게 더 끔찍해. 내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도 미안하단 말 하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참고 살아야 해? 이 씨는 딸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쓰렸습니다. 딸이 겪었을 실망과 상처를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건 아닐까 싶어서요. 딸은 결국 원룸 하나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넓은 집도 화려한 인테리어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자기 공간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매물 내놓으려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전세든 매매든 다 괜찮아요. 연락 주세요. 집을 내놓고 그 집에 있던 짐은 거의 다 뺐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 병원비가 나간다며 연락을 해온 사위에게는 딸은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우리 엄마 함부로 대했잖아. 내가 왜 니네 엄마를 신경 써야 해? 그 말만 혼잣말처럼 내뱉고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아마도 저렇게 집을 나가면 딸이 겁먹고 다시 전처럼 돌아올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딸은 그 사이 단단히 깨닫고 혼자 설 준비를 해버렸습니다. 이 씨는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뒤 차분히 집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짐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동안 자신이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벼운 존재였는지를 곱씹었습니다. 딸은 결국 혼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 안에선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도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사위는 뒤늦게 이혼을 막겠다며 딸을 찾아오고 연락을 해오며 난리를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사위는 자기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는 와중에 이혼도 당하고 집도 정리당하고 급히 회사 근처 원룸을 구해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딸은 지난 상처를 마음속 깊이 묻고 조용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신 그날의 눈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몸 회복을 위해 조용히 동네 헬스장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기 삶을 되찾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절대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